동일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이탈리아 총선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에서 승리한 정당 달라지면서 과연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 우려감에 간밤 뉴욕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3대 지수가 1% 중반대로 줄줄이 하락하면서 전날의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죠.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을 거의 다 내주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박근혜 정부 첫날이었는데 코스피 지수는 2010포인트 아래에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강했고 엔저 우려에 자동차주가 줄줄이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1% 중후반대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이탈리아 총선 결과 전국 혼란이 우려됐기 때문인데요. 다우지수가 다시금 14,000선을 내줬죠. S&P 500 지수도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결과적으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중도 좌파인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선거 결과가 조금씩 발표되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독일 쪽에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가 되겠죠. 이탈리아의 총선, 하원에서는 중도 좌파인 민주당이, 상원에서는 중도 우파 연합인 자유국민당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다시 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시퀘스터 발동에 불과 나흘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모든 주가 피해를 볼 것이다. 각 주지사들을 만나 의회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유럽 주요국 증시에서 유독 독일만이 1.4% 올랐죠. 독일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도입하려 했던 금융거래세 관련 세수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도입도 현재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주요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오늘 어떤 소식들로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가 채워졌는지 주요 키워드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시초가를 잡을 수 있는 종목 소개받는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헌 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최근 추천받은 종목들 수익이 꽤 좋습니다. 마크로젠과 상보가 어제 4%나 급등했던데 축하드릴게요. 네. 네, 자 먼저 어제 추천받은 종목이었죠. 플랜티넷 이 종목도 3% 가까이 올랐던데 먼저 AS부터 해주시죠. 네, 플랜트넷은 유해차단 서비스 관련 업종이고요. 최근에 유선 인터넷 위주의 서비스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로의 확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아시아 시장의 성장성, 특히 이제 중국의 차이나 유니콘과 KT 차이나의 자녀폰 안지 서비스를 필두로 해서 기타 아시아 쪽으로의 확대를 통한 성장성이 좀 가능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현 주가 PER 8배 수준밖에 안 되는데. 독특한 사업 모델을 고려하고 또 경기의 둔감한 구조, 이런 매출액 증가가 수익성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이라든가 이런 게임 업종과 유사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수적으로 4년 평균 PER 13배를 적용하더라도 22,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추천받은 종목 플랜티넷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직권업체는 블루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콤은 휴대폰용 마이크로 스피커와 진동 모터, 블루투스 헤드셋과 휴대폰 부품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고요. 블루콤은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00% 자회사인 천진 블루콤이 이 제품의 생산과 중국 내수 판매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천진 블루콤이 자체 프레스와 사출 공정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직접 제조할 수 있도록 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2년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은 575억과 영업이익은 71억을 기록하면서
각각 2011년 대비 40%와 140% 이상의 증가폭을 좀 기록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블루콤의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신규 매출처 확보에 대한 성장성입니다. 2011년에 그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S2의 제품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한 이후에 거래선 다변화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애플과 LG전자의 다변화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이 대량 공급이 가능한 이런 신규 매출처 확보를 하면서 역시 사상세 실적을 전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음성인식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와 올해 실적 호전 기대감인데요. 아이폰 4S의 음성인식 기능인 시리가 탑재되면서 이 영어권 시장에서도 이 블루투스 헤드셋 판매량 확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마트 기기 유저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뭐 LG전자에도 그 블루투스 헤드셋을 ODM으로 공급하고 있고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의 실적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전망치가 780억과 105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 35%, 영업이익은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순이익은 103억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올해 EPS가 1068원입니다. 현 주가 PR 10배 정도 수준인데 중국에 대한 성장성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PR 15배 정도 적용할 수 있는 한 16,000원대의 배당시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 오늘 시가 공략주를 블루콤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외국인도 3일 연속 순매수가 유입되는 부분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주가도 이틀 사이 한 8%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자세한 매수 가능한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네, 늘 그렇습니다만 시초가고요. 오늘 네. 시초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에서 13,500원 밴드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손절가는 11,500원 하회 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목표가가 다소 짧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목표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네, 제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시초가 공략주 매일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 목표가를 짧게 제시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앞선 투자 포인트에서 올 실적 대비 적정 밸류에이션은 16,000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신다면 하락 시에 저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블루콤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자 2월 26일 화요일장 오늘 장이 드디어 개장을 했습니다. 야간 선물지수가 0.3% 내리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도 약보합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은 유스타 유창희 대표 그리고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 오늘 코스피 출발 상황부터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코스피 출발 상황 좀 보신다면 좋지 못하고 있죠. 네. 한 0.8%, 0.75% 정도 하락,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지금 2,000포인트가 붕괴되고 1,994포인트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전일 미국 증시가 뭐 급락세로 반전됐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상승 출발했다가 이태리 총선 결과에 대한 이제 그런 불안정 때문에 급락세로 마감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이태리 국민들 자체가 좀 상당히 개념이 없는 선거 투표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 단기적 이슈에 좀 국한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뭐 이태리가 좀 더 이러한 부분 불확실성이 늘어난다라면은 조금 더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빈가될 수 있다는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지금 이태리 부분은 일단 한번 나왔고 이제 시캐스트 미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내일하고 오늘 저녁이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본다라면 일단 1992포인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80포인트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크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 자리가 21선 라인이고 어차피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게 지금 중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크로스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반락이 나올 수 있다,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1980이나 1975포인트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수급을 보신다면 아직까지는 편하게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어저께하고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월 지난 목요일 금요일 한 3일 동안 전체 프로그램 동향을 보신다면은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와던 부분들이 약간 이제 매도로 반복되는 모습을 좀 띄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매수 강도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오늘 우리나라 프로그램 시장에서 어떻게 매도가 나올 것인지 매수가 나올 것인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거기서 이제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여전히 좀 어저께까지만 해도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부분들, 그런 것이 오늘도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은 좀 중립에 놓으려고 하는지를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선물 시장에서 지난 수요일인가요? 예, 수요일 정도인가 목요일 정도에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선물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오늘 개파락이 나오면서 거기서 약간 손익분기점에 손실이 나는 구간을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선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는지 매도가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수급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약보합 정도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한 1% 전후로 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코스닥 출발 상황도 알아볼 텐데요. 2월 들어서 연일 매수세 해주던 외국인이 오늘장 들어서 16억 원 소폭이지만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도 현재 지금 그 소폭이나마 좀 하락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마이너스 0.2% 정도 약보합과 마감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32% 정도 하락한 525.59포인트로 출발을 하게 되면서 오늘 5일선을 이탈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과연 5일선을 이탈한 상황 속에서 저항이 될지 아니면은 빠르게 회복을 시켜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5일선 같은 경우에 올해만 한번 보더라도 1월 15일 그리고 두 번째는 1월 24일 이렇게 장대봉이 나오게 되면서 크게 이탈이 나왔었는데 이런 현상이 이번에도 발생이 될지 여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62억, 그리고 기관들은 155, 그러니까 특히나 연기금의 매수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조금 그 수급 구조가 역전이 됐습니다. 아침이긴 하지만 개인들이 21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억 그리고 2억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일선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오늘 지금 현재 수급 구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수급 구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오늘 시장 힘들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전일 코스닥 시장 내에서 샀던 업종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들은 먼저 통신방송에서 한 40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으로 한 76억 정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통신방송 쪽 같은 경우는 CJ-ENM 그리고 GS 홈쇼핑 쪽으로 매수를 했었는데 일단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일단은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T 하드웨어 쪽에 76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컴이라든지 신양, 멜파스, 이녹스 이런 IT 부품들 특히나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통신방송 쪽 같은 경우에는 CJ-ENM, GS 홈쇼핑 쪽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기관들은 그와 반대로 IT 하드웨어 그리고 제약업종 쪽으로 들어왔었는데 제약업종 쪽으로 47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메디포스라든지 셀트리온 중심으로서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I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한컴이라든지 KTH 그리고 게임빌, 컴퓨터스와 같은 종목들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연 수급 구조가 이어진지 여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큰 특이점은 없고요. 외국인들이 IT 하드웨어 쪽으로 매도가 지금 3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상황을 살펴보게 된다면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CJ홈쇼핑 그리고 코미팜 그리고 GS홈쇼핑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라든지 메가스터디, 태용, OCI 머티리얼즈, 성광밴드, 다음, 동구에센시아 같은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 마지막 특징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 시장 출발 상황 살펴봤는데요. 시장 가진 5분 정도 지났지만 낙폭을 좀 빠르게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 동향도 살펴보죠. 오늘 순서는 R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환율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예, 현재 달러 시장은 전일 대비 2.95원 상승한 1089.25원에 장을 시작했습니다. 간만 글로벌 외환 시장이
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예상과 다른 이탈리아 총선 결과로 이탈리아의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엔화 가치는 강세를, 유로화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엔달러의 경우 일본은행 신임 총재의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구로다 하루이코 아시아 개발은행 총재가 내정됐다는 소식에 엔화가 한때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강세 전환하며 91.34엔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대비 2.12엔이나 하락하는데요. 유로화의 경우에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3059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주말 대비 0.0128달러나 급락하였습니다. 어제 정리된 이탈리아 총선 결과 초구조사들이 개혁 성향의 민주당이 상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연합과 오성연합은 그간 진행해오던 이탈리아 재정 긴축 등에 반대하는 세력이야 이탈리아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연정 형태로 과도 정부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재총선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 미국의 시캐스트 협상과 관련하여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여 엔화 강세와 유로화 약세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어제 장 초반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였으나 구로다 일본 총재 내정들과 월말 내고 물량까지 나오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총선 결과 엔화가 강세 전환하였고 위험거래 축소로 인해서 달러와 강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국내 원달러 환율은 금일 1,090원대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1,090원대 초반에는 월말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약간 부담으로 보이고 있으나 26일, 27일 즉 금일과 내일 버냉키 의장이 미국 상하원에 출석해서 통화정책 보고에 나서는 것 때문에 월말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역시 강하게 나오지는 못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3월 1일 시캐스터 발동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등 당분간 달러 강세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085원에서 1,095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환율 시장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알파라이징스타 김도영 대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글로벌 증시 흐름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장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 빠르게 낙폭을 줄여주고 있는데 오늘 작전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전반적으로 금일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 유럽과 미국적인 측면, 특히나 유럽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탈리아발 후폭풍이 지금 미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혼조 양상이 나올 것 같은데 결국 미국과 유럽, 결국 해외 증시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격 좁히기 과정에 핑계거리를 만든 것이지 추세를 훼손하는 위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우리나라 시장이 개파락 부분이 발생이 됐지만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들과 기관계의 관망세가 일단 뚜렷하다라는 거, 코스닥 시장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계의 관망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매도 압박 카드로 강하게 조정 양상 쪽으로 가는 것도 역시 불안정하다. 위쪽에서 부분에서 좀 더 숨고르기 양상의 핑계만 보여줄 뿐이지 좀 더 걱정스러운 우려는 아니다 이기 때문에요. 금일 시장 같은 경우는 만약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과 주도 섹터로 갈 수 있는 유틸리티 집중 부분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틸리티라고 하면 포트상에서 봤을 때 결국 통신, 가스, 전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한국전력 같은 경우 플러스 출발 부분에 유지하게 되고 있겠고 한국가스공사 오늘 중요한 변곡 구간에서 상승 모멘텀 또다시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결국 SK텔레콤과 KT 같은 경우 살짝 약보합 부분에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 속에서 LG U+가 가장 강하게 지금 올라갔고 가볍다 보니까 우상향 쭉 나오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시장의 대안 섹터들도 우상향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 두 번째 종목군들을 언급을 드리자면 첫 번째 종목은 유틸리티와 관련된 역시 한국가스공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동사는 지금 현재 몬발비크 천연가스 추가 발견이 되었다는 부분 속에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가스공사는 개파락 부분이 발생됐던 부분, 결국 자산 유동화 부분에 대해서 ABS 채권 부분의 부실 여부 때문에 이 부분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이 갭 부분을 보정하면서 안정장치 부분보다는 저항대를 맞아들었기 때문에 우상향이 열려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71,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원칙으로 다시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보기 때문에 67,200원 정도 설정을 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75,000원 돌파 한창 나오는지 체크를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75,000원을 단기 목표 트레이딩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시장이 아무래도 지수 관련 또는 해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어중간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개별주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포뱅크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 같은 경우는 우상향 쪽에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가격과 기간 종적으로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고점 부분에 대해서 저항대를 뚫어내지 못하고 현재 다시 한번 옆으로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돌아오고 있고 시장의 대안 섹터 쪽으로 인포뱅크 역시도 우상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은 9,600원에서 9,450원 밴드 속에서 분할 매수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8,950원 정도로 손절 라인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단 단기적인 목표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거는 확인을 해두셔야 됩니다. 몇천 원짜리의 주가가 10,000원을 넘어가면 일종의 일명 신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 부분 속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지금 필요하다. 또다시 매물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현재 10,000원 돌파 안착 여부를 반드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안착이 나온다면 좀 더 홀딩을 하면서 1,800원까지 목표가를 좀 더 수정해 보면 좋겠지만 10,000원을 돌파 안착하기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5% 이익 실현 구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략에서는 결국 뭐로 가든 지금 시장에서 단기 고점 이후에 숨고르기 하고 있는 유틸리티, 전기, 가스, 통신 쪽으로 대안 섹터를 한번 모아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한 그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을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지수 관련주 어제와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로 모아가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작전 타임의 알파라이징스탁 김도영 대표였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98포인트 반면 코스닥 지수 빠르게 낙폭을 줄어지면서 현재 강보합권으로 상승 전환된 상태입니다. 먼저 어제는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했는데요. 주식시장은 다소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유창 대표님, 네. 어제 박근혜 정부가 첫 들어선 날이었는데 이 신테마주와 구테마주 희비가 엇갈렸다고요. 네, 어저께 같은 경우 본다면 신테마주, 구테마주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네. 의외로 또 구테마주인가 예전에 정치 테마주가 좀 더 많이 빠졌던 부분들, 그리고 신테마주라고 한다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김종은 테마라든지 정책 관련된 테마들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종목군들도 어제는 좀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좀 하루가 마감이 됐었어요. 일단 오늘도 본다면 일단 박근혜 관련된 종목군들 보신다면 그래도 좀 강한 모습 2%에서 3% 정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좀 볼 수 있고요. 기타 안철수 씨라든지 문재인 씨 관련된 종목군들은 보합권에서 움직일 수 있고요. 네. 다행인 건 써니전자가 이제 오늘 상한가가 드디어 풀렸는데 5일 만에 하한가가 풀렸는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써니전자는 한 번 정도는 튀어 오를 수 있는 위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금 급등세를 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해주는 전략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이제 신테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신정부 기대 관련된 테마주들이죠. 일단 김종은
미래부 장관 기대감 있는 뭐 모다정보통신, 뭐 대신정보통신, 뭐 키스톤글로벌 모두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대신정보통신은 한 6%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기타 이제 창투사들도 뭐 전체적으로 좀 약보합권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GTX 관련된 뭐 동아지지라든지 세명전기, 뭐 대ITI 모두 보합권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뭐 근데 이들 종목군들은 크게 모르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하락을 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은 뭐 김종훈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저께 본다면 이제 3D 관련된 프린트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보신다면 뭐 MPK라든지 뭐 세종 같은 종목군들이 어저께 상한가를 갔었는데 종목군들이 어저께 후반에 좀 상승폭을 줄이거나 하는 모습을 좀 띄었었던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요. 세종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강하게 치고 나오고 있지만 역시 좀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한 2, 3개월 만에 10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여행 관련해서 이제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대체 휴일제가 적용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뭐 일요일이 혹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휴일이 꼈을 때 그걸 대체해서 다른 평일에 쉬는 걸로, 그러니까 일본과 같은 거 케이스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여행이라든지 복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기대를 받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늘은 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힘을 못 받고 있다는 부분들, 뭐 강원랜드, 호텔신라, 모두투어, 하나투어, 뭐 아주렌트카 같은 종목군들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약보합권. 하지만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본다라면 이들 업종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얘기가 계속,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거의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라면은 이들 종목군들 중심으로 한 여행이나 복지 관련된 종목군의 기대감은 앞으로 계속 작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차, 현대모비스 모두 2%대 좀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제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일본의 차기 중앙은행 총재가 내정됐는데 더 강력하게 엔화 가치를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먼저 정태근 팀장님, 이런 자동차 관련주 앞으로 흐름 좀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일본에만 수출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럽에도 수출하고 중국에도 수출하고 미국에도 수출하고 많은 지역에 수출하는데 왜 해팔 라인저에 대한 부분 영향 상당히 많이 받을까요? 근데 받을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좀 핵심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엔저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떨어지죠.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파나소닉, 소니를 눌러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엔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재 도요타라든지 혼다, 자동차 상당히 경쟁 관계에 놓여있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열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보다 나은 친구가 좀 더 우세한 조건, 그러니까 엔저, 환율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우세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수혜가 그쪽으로 더 가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좀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특히 미국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도요타라든지 혼다 자동차 샀을 경우에 보조금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전에 엔고 상황 있을 때는 1,200만 원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1,200만 원 아니죠. 한 24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엔저로 인해서 50만 원 가까이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엔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판매를 할 때 보조금을 더 지급을 할 수 있고 환율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향을 좀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차기 총재가 어쨌든 엔저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동차 업체들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IT 업계들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이로 인해서 흑자 전환인지 그리고 어떤 흑자 폭을 확대시킬 것이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보다 더 실적이 나아질 것이고 지금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점유율을 다시 뺏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좀 약세를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지금부터 피 튀기는 경쟁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 튀기는 경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유창희 대표님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자동차 관련주 일단 보유하신 분들 또 고민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종목별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업체들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금 등락이 좀 심할 수 있다, 혹은 올라오더라도 반등이 좀 약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환율을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어저께 일본이 정말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카드를 썼어요. 썼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올라갔느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94원을 맞고서는 급등나 보이다가 마감했던 부분들. 오늘 같은 경우도 92.5원에서 지금 주가 엔화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은 100엔대를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나올 카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 특히 이제 일본계 외국 자금이 더 이상 단기 급등에 대한 기대가 뭐 이런 이제 이슈 해소로 인해서 차익 실현을 계속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또 이제 박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환율 관련해서 뭐 선제적 대응에 대한 의지력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화에 대한 뭐 수출주의 피해는 물론 지금까지는 좀 발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딜 수 있다는 부분들. 코트라에서도 엔화 약세, 원화 강세로 인해서 한국 기업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은 없다라는 것이 발표가 됐던 부분들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엔화 관련된 차트인데요. 뭐 94, 지금 일봉으로 94엔대에서 뭐 90엔, 92엔 사이에서 뭐 한 달 가까이 박스 치고 있고요.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본다라면 월봉을 본다라면 우리가 과거에 제가 이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과거에 보신다면 월봉으로 봤을 때 일본 엔화가 전체적으로, 120엔을 넘었던 적이 한 2007년도, 2008년도인데요. 지금 거기에서 한 30엔 정도가 모자르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원화의 그 월봉을 보신다면 그때 우리나라 월봉은, 약 한, 980원 정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차트가. 예, 요때 당시인데요. 맨 아래 자리인데, 한 900원에서 920원대에서 가격이 형성됐던 걸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너무, 엔화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정태근 전문가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주가가 과거와 같이 뭐 급등세로 올라가기보다는 많이 움직여봐야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자동차에 대한 메리트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상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어제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4가 다음 달 14일 미국 뉴욕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스마트폰 공개 행사를 단독으로 여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정태근 팀장님, 좀 어떤 뭐 수혜주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어떤 새로운 기능이 들어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뭐 헬스케어 관련 기능이 현재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발전은 조금 더딜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발전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어저께 그 혈당 측정기 뭐 이런 그 S-헬스 여기에 대한 기능을 좀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새로 또 뜰 수 있는 부분이 인포피아 요 종목이 좀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포피아 같은 게 잘 아시다시피 혈당 측정기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이제 수출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만든 어떤 혈당 측정 기능이 갤럭시 S4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현재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기정사실이라면 이 회사의 주가 향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 좀 유사한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센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도 얼마만큼 그 기능을 갤럭시 쪽으로 옮겨갈지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관련주로 부각이 될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 최근에 기존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끼면 터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쇄할 만한 어떤 기능을 현재 만든 회사가 크루셜텍이라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거의 확실시됐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현재 9,000원에서 13,000원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어떤 신기능에 대해서 갤럭시 S4에 어떤 신기능이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그거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수혜주들 좀 정리를 해놓은 화면인데, 네. 일단 플라스틱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인탑스 쪽으로 현재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신양, 모베스 쪽으로 현재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플라스틱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 플라스틱 케이스를 그 받치는 뼈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동차로 치면 휠 얼라이먼트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금속 구조물을 만드는 KH 바텍 이런 쪽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카메라 모드는 아무래도 독보적으로 그 배터리 들어가는 전면 카메라는 어쩔 수 없이 삼성전기라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후면 카메라, 터치 패널이 있는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파트론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FP12라든지 뭐 터치 스크린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어떤 그 갤럭시 S2 그리고 갤럭시 S8 부각이 됐던 이런 수혜주들 기존의 수혜주들 한번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신기능과 관련된 또 수혜 종목도 어떤 게 있는지 앞으로 좀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가스공사가 모잠비크 천연가스를 추가로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장 초반 3% 이상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1.29% 좀 상승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이 종목 관련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한국가스공사 전체적으로 이제 모잠비크에서 광고가 발견해서 합니다. 이제 네. 전체 매장량을 우리나라 돈으로 추정을 해보자면은 한 1,6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80억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요 정도 매장량 가지고는 주가를 영향 미치긴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요걸 주가로 환산한다라면은 약 한 2,000원에서 2,100원 정도 기업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2,000원에서 2,100원이라면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7만 원이라 놓고 봤을 때 약 3% 정도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스공사가 물론 그것도 호재긴 하지만은 어쨌든 얼마 전에 가스요금 인상했다는 부분들 또 이제 반대로 또 미수금이 유동화 채권이 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계속 이슈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등락을 거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가스공사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지금 셰일가스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보면은 셰일가스가 어떤 기대감이 높고 거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을 때는 가스공사의 이익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스공사는 어쨌든 천연가스 관련된 것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셰일가스는 이 천연가스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좀 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도 셰일가스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거나 공격적인 어떤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기업 실적에 영향을 좀 미치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러한 것이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가스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은 기대감을 작용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부분하고 계속 자산 유동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이슈로 인해서 급등세를 모이기보다는 박스권 등락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가스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특징주 분석해 볼 텐데 정태근 팀장님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그 코스피 외국인 어제 네. 어떤 종목들 샀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게 된다면 네. 순매수 같은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IT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그 시장이 조금 나아졌을 때,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이 좀 개선됐을 때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IT 업종이라는 것이 어제 수고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시장이 악화가 된 시장이 그 어떤 변수가 생기면서 안 좋아진다면 이쪽으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매도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포스코라든지 현대차, 한국전력, GK 어떤 그 한 가지 특징은 없는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엔저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철강업황이 나아질 부분이 없다는 것이 외국인의 어떤 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특징은 없고 어떤 일중 순환매적에서 어떤 그 골고루 매도가 좀 나온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뱅가드 펀드의 한국 시장 비중이 14.72%에서 지난 20의 10%대 후반대로 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유창희 대표님께 좀 자세하게 질문 드려볼게요. 네, 어쨌든 이제 뱅가드 이슈는 계속해서 네. 우리나라의 상반기는 계속 발목을 잡거나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비중을 좀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비중이 14.72%에서 한 네. 10.5%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0.9%네요. 그러다 보니까 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어떤 영향을 미쳤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LG화학, 포스코 같은 경우 6주 연속 매도세가 나왔다는 부분들 뱅가드 펀드 관련해서 하지만 이들의 주가를 보신다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155만 원, 오히려 160만 원대 가려고 하고 있고 포스코도 박스권 흐름을 띠고 있다는 부분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네. 기타 현대차, 기아차, 한라공주 모두 매도 비중이 줄었지만은 이러한 것이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는 부분들 체크하신다라면은 뱅가드 이슈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어떤 종목이나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바라보시면서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뱅가드 펀드에 담겨 있다고 해서 무작정 우려하기보다는 일단 개별적인 이슈를 네. 체크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두 분의 전략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뭐 코스피, 코스닥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유창희 대표님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뭐 일단은 뭐 유럽발 리스크로 인해서 좀 오늘 일시적으로 약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추가적인 하락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1975포인트나 1980포인트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저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 시각으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지금은 위기를 기회라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1980선이 지켜진다면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다, 뭐 신규 접근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네, 저도 조금 긍정적인 의견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2040포인트 외국인 현물 받쳐주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쨌든 조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40포인트 쉽지 않다. 차라리 그 조정을 좀 즐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뭐 그 상승하게 되면 가격이 비싸서 못 사는데, 이번에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장은 이제 약세를 보이지만 코스닥 시장은 이제 다시 한번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시장 대안으로 코스닥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코스닥 내에서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어떤 업종을 사는지 보고 이 업종들을 조금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포트 조정 어떤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어떤 선별적인 매매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모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 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별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화각 충천할 종목으로 아바텍 추천해 주셨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북미 M&A 증가의 시사점에 대해, 동양증권에서는 본격 상승을 위한 마지막 고비, 교보증권에서는 3월 증시 전망으로 약세론자의 변심에 대한 리포트 살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IM투자증권에서는 정치권 이슈로 인한 혼조 국면에 대한 리포트 제출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추천해준 아바텍인데요. 아바텍은 2013년 터치패널 사업과 이 강화유리 산업의 신규 진출 준비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동사의 2대 주주인 LG디스플레이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돼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또한 TPS는 주요 고객사인 LG전자가 옵티머스 G에 채용한 방식으로 향후 아바텍의 신규 사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증권입니다. M&A 프리미엄이 49.7%로 10년 내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최근 M&A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S&P 500 기업들은 사업 확장을 위해 현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과거를 비춰보면 북미 지역 M&A 증가율의 장기 사이클은 S&P 500보다 1에서 2년 정도 선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올해 글로벌 경기 주식시장은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를 낼 수가 있고 글로벌 자금 이동이 활성화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향후 북미 M&A 열풍은 서유럽, 아시아로 확대돼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2013년 북미 M&A는 음식료와 미디어, IT, 부동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IT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코스피가 2월 내내 상승하면서 2010에서 2050포인트 수준에 위치한 이전 고점대의 저항에 도달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이평선들이 수렴된 가운데 정배열되는 등 이 안정적인 상승을 위한 준비가 끝났는데요. 하지만 일봉상으로는 아직 준비가 덜 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5일 이평선 이탈이 확인되면 단기 조정이 진행돼 60일 또는 120일 이평선 부근에서 단기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이번에 단기 저점을 확인하면 이후에는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상승 구조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따라서 단기 위험 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바닥권에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어서 교보증권입니다. 3월 증시는 2013년 1분기 실적 둔화 우려와 기술적 조정의 우려감이 있지만 이미 2월에 노출된 악재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반등 연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상 밴드는 1950에서 210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고 추천업종으로는 IT와 조선, 금융 등입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1월 악재가 재현돼 되돌림 장세가 연출되더라도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일시적으로 펀더멘탈 모멘텀이 약화돼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는 만큼 롱마인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분사 영업부 주대영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글로벌 증시가요, 이태리 총선 결과에 따라서 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다우지수는 3개월 내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13,800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14,000선에서 한 달 정도 횡보한 후에 박스권을 깨는 흐름이라서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태리 총선 결과가 현재로선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럽 빅3인 독일, 영국, 프랑스는요, 장중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지만요, 상승으로 마감했다는데요. 금일 국내 증시는 마감 후 열리는 유럽 증시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시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통화인데요.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1.33에서 1.307까지 주저앉았고요. 달러엔 역시 94엔대에서 92.4엔대까지 급락하면서 증시보다는 통화에서 발빠른 움직임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슈가 이벤트로 소멸되는지 변곡점으로 작용하는지 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유럽 증시에 비해서 조정에도 불구하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에 대한 정책이 좀 메리트가 반영되면서 큰 폭의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다시금 2000선을 좀 깨면서 조정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이번 2000선의 돌파의 주역은 역시 주도주는 전차유 분단이었습니다. 전차의 흐름이 양호한 만큼 국내 증시의 향방을 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요. 저점 매수도 어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하시는 방향이 유리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유로존 리스크의 재부각인지 이벤트로 끝나는 건지 지금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관전 포인트는 외인의 현물 매수세가 지속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매도 기조였던 뱅가드 물량이 이제 매수로 다시금 전환되는지도 좀 한번 살펴보면 그리 나쁜 흐름은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전차 군단이 어느 정도 지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는지 한번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은요, 지금 2주째 똑같은 종목인데요. 세아 베스트라고 SL입니다. 네, IM투자증권 여의도 분사 영업부 주대영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이죠.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탈리아 총선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치러졌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새벽부터 나오고 있는데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원과 하원을 주도한 정당이 다르다고요. 다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탈리아는 상원과 하원이 같은 당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갖지 않는 것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상원은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중도 우파가, 그다음에
하원은 민주당이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재선거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재선거되면 또 한 달 정도 시장에 약간 불확실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베를스코니가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그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만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만약 재선거가 된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예측하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은 전체적 흐름상으로 미국 시장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재선거 가능성이 커진다면 글로벌 증시 당분간 뭐 한 달 정도는 조정 장세를 전망을 해봐야겠네요. 만약에 미국에서 네. 시퀘스터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네. 그것도 극복하겠지만 시퀘스터 문제까지 지속이 된다면 시장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볼 텐데요.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버냉키 회장이 기존의 경기 부양책을 고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다른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CNBC에서 예. 얘기하는 건데요. 네. 벤 버냉키 회장이 내년 1월에 그 FRB 의장을 떠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양적 완화를 했다가 자기 입으로 시장을 망치는 일은 안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CNBC의 예측과는 반대로 양적 완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26일, 27일 그 상원과 하원에서 의회 증언이 있는데 이걸 좀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1일 날도 샌프란시스코에서 강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상승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벤 버냉키 회장 입장으로서는 양적 완화 종류에 대한 부분을 자기 임기 내에서는 아마 얘기를 안 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쪽으로 흘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남은 일정 중에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했던 그리스가 이제 조금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재정 위기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투자 자금이 다시 그리스로 돌아오고 있다고요. 2010년도에 재정 적자가 197억 유로였는데요. 이게 그 시장과 약속했던 게 129억 유로로 감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목표치를 지켰다라는 것이 그 투자가들한테 그 상당히 좀 신뢰를 얻은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 지금 현재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해외 자본도 지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했냐면 지난 한 해 동안만 33%로 상승했고요. 올 초에만 10.5%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만큼 오르진 못했지만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것이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근데 이걸 우리가 왜 이렇게 봐야 하냐라고 한다면 유로존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였죠. 그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해결된다는 것은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하나 없어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 요소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아쉬운 건 이탈리아 문제인데 이탈리아 문제도 결국에선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약간 불확실성은 있지만 어쨌든 가장 문제였던 그리스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는 이 헤지펀드가 보유한 금 보유 규모가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그 선호도가 줄어든 결과겠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더 커지는 거죠. 네. 채권 매입 프로그램 속도가 조절되면 조절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돈을 회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투자는 꺼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이 안전자산이지만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살아나면 굳이 여기다 투자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금 선물에서 매수 포지션이 약 40%가 감소했답니다. 그리고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늘었고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시장은 그 경기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 거라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을 금으로부터 알려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07년도에 보면 주가가 상승하면서 금도 같이 상승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투자할 때가 매우 제한됩니다. 그래서 결국 금도 저점이 온다면 1,500불이 온수당 1,500불이 깨진다면 거기는 매수 대응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그 유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자산이 금으로 또 선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하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나라도 금 ETF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금이 하락하게 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수급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엔화 약세가 조이소로서 같은 헤지 펀드가 들어가서 엔화 약세를 유도했듯이 지금 금도 조지 소로스가 약세에 베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또 빠져나가게 되면 거기가 저점이 되면서 금값도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경기와 맞춰서만 생각할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시장 역시 또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장 키포인트 꼽아주시죠. 오늘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그 해외발 악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주가가 한번 2% 정도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아마도 그 2월 20일 정도 되거든요. 그 당시부터 선물에서 미결제가 제 기억으로 한 24,000개가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쿼드러블이 다가오는 시점, 그 다음 요번 만기는 쿼드러블이기 때문에 선물을 롤오버하거나 미결제가 줄어야 됩니다. 근데 미결제가 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소폭 눌렀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그때 그 미결제 늘은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미결제나 매수 미결라고 판단했을 때 여기는 하반경 직성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 지점에서는 다시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99포인트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오늘 상승 반전에 성공한 상태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코스피와 달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